세계적인 강대국의 위기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권력과 야망 위에 세워진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에서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한때 그들의 미래를 정의했던 이상을 거부하며 대담한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바로 썩게 놔둬라는 말이에요. 불과 몇 달 만에 이 운동은 소셜미디어에서 9,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정부가 억누를 수 없는 불만의 물결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반항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강대국의 기반을 뒤흔드는 위기랍니다.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이는 세계 권력 균형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1. 역사적 배경과 맥락 수세기 동안 중국은 황제와 왕조의 나라로 번영했으며 풍부한 역사를 자랑했지만 세계 무대에서는 대체로 고립돼 있었어요. 하지만 이는 20세기 후반 덩샤오핑의 개혁으로 극적으로 바뀌었죠. 중국은 폐쇄된 농업 경제에서 시장 원칙을 받아들이는 경제로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 후반 문호를 개방하면서 중국은 산업 성장을 촉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답니다. 이 도약을 이끈 주요 이정표들이 있었어요.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글로벌 무역 기회가 확대되었고 2013년에 시작된 1대1로 이니셔티브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전역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했죠.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프로젝트인 삼엽댐이나 광대한 고속철도 네트워크 같은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는 중국의 공학적, 경제적 힘을 보여줬어요. 중국은 위기 속에서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중국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5,800억 달러, 약 7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자극 투자안을 실행했죠. 그보다 앞서 2003년 사스 발병은 공공보건의 약점을 드러냈지만 이를 계기로 시스템을 강화하는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 성공의 기반에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경제 성장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되며 번영하던 경제에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죠. 2024년까지 총 부채는 국내 총 생산의 거의 300%에 달하며 재정적 취약성을 키웠어요. 도시 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서며 수백만 명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답니다. 경제적 압박과 함께 사회적 긴장도 커지고 있어요. 한때 진보를 이끌던 중앙집권적 통제와 확장 정책이 이제 불안을 키우고 있죠. 기술 기업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증가하는 제한은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불만을 초래했어요. 중국의 변화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지만 점점 더 많은 도전 과제들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중국의 상승을 이끌었던 전략들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나라는 세계 무대에서 그 궤적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에 다다른 걸까요? 이제 이 긴장의 중심으로 들어가 중국의 젊은이들이 썩게 놔둬라고 외치게 만든 환멸의 원인을 파헤쳐 볼게요. 이 바이란 둔동 이야기 썩게 놔둬 둔동, 즉 중국어로 바이란근 중국 젊은이들의 구호가 되었어요. 이는 사회적 압박과 야망을 완전히 거부하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죠. 썩게 놔둬라는 뜻의 이 말은 불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받아들이는 체념을 나타내며 현대 중국 젊은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강렬한 논평이에요. 원래 농구 용어로 희망 없는 경기를 포기하는 팀을 묘사하던 바이란근, 이제 중국 사회에서 더 넓은 의미를 가지게 됐어요. 이전의 탕핑 또는 납작 엎드리기 운동이 미니멀리즘과 경쟁에서 물러나는 것을 주장했다면 바이란은 쇠퇴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굳건한 시스템과 제한된 전망에 대한 좌절을 상징하죠. 이 사고방식은 중국 공산당의 거창한 약속에 대한 조용한 반항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 세대의 많은 이들에게 바이란은 2023년에 거의 21%에 달했던 실업률, 치솟는 주택 비용, 그리고 극도로 경쟁적인 일자리 시장 같은 점점 커지는 사회적 압박에 대한 유일한 대응책처럼 느껴져요.
이런 도전들은 중국 꿈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렸고, 많은 이들이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품게 했죠. 푸단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는 납작 엎드리기가 야망에 대한 수동적 거부였다면, 바이란은 현대 삶의 가혹한 현실에 대처하는 더 적극적인 체념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깨진 항아리를 부수기나 죽은 돼지는 끓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아 같은 중국 전통 속담에 담겨 있으며, 역경 앞에서의 저항감을 반영하죠. 이 운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개인적인 후퇴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의 환멸을 느낀 세대의 집단적 발언이기 때문이에요. 끊임없는 성공 추구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중국의 성장 중심적 가치관의 근본을 도전하고 있죠. 오늘날 웨이보와 샤오홍슈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샵사인 바이란, 샵사인 지쳤어 같은 해시태그로 가득 차 있어요. 어지러운 방, 씻지 않은 접시, 그리고 왜 애써야 해 같은 캡션이 달린 사진들이 이 플랫폼을 채우며 점점 커지는 집단적 피로를 보여줘요. 성공이 오랫동안 인내와 연결되어 있던 나라에서 이런 이미지는 깊이 뿌리박힌 내러티브에 도전하고 있죠. 한 세대가 노력을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무관심과 환멸의 물결은 권력과 야망 위에 세워진 정부에 어떤 도전을 던질까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10초 동안 특별한 부탁이 있어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와 제 팀은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이에요. 3. 바이란 운동의 근본원인 중국의 현재 경제 불안정은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광범위한 환멸을 불러일으켰어요. 이 위기의 뿌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팬데믹은 주요 산업을 혼란에 빠뜨리고 중국 경제 구조의 취약점을 드러냈죠. 엄격한 봉쇄 기간 동안 약 8억 명이 집에 갇히면서 소비 활동이 멈췄고 호스피탈리티와 서비스 같은 부문이 마비됐어요. 약 195조 원에 달하는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은 성장 둔화, 기회 감소, 공급망 혼란을 겪었죠. 이 경제 침체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큰 타격을 줬어요. 많은 이들에게 경제 성장 기회도 일자리를 얻는 건 어려웠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경력 전망이 아예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래서 바이란 사고방식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희망을 주지 않는 시스템에 좌절한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성공 개념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죠. 이 위기를 더 악화시킨 건 사교육 부문의 붕괴예요. 한때 경제의 활기찬 부분이었던 이 산업은 2004년에 약 940억 원의 가치를 지녔고 2021년까지 1,000만 명 이상을 고용했어요. 하지만 같은 해 정부는 학교 과목의 영리 목적 사교육을 금지하고 자금 조달을 막으며 기업들의 증권거래소 상장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제를 도입했죠. 공식적인 설명은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어요. 10달 만에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은 시가총액이 83% 하락했고 다른 주요 기업들은 평균 90%의 손실을 겪었어요. 20만 명 이상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고 광범위한 불확실성이 남았죠. 이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경제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불신을 키우며 이러한 격변에 대한 점점 커지는 분노를 부채질했어요. 불만을 더하는 건 996 근무 문화예요. 이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주당 72시간 근무하는 문화를 말해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주 40시간 근무를 훨씬 초과하죠. 중국 노동법상으로는 불법이지만 기술과 금융 같은 산업에서는 흔한 일정이에요. 직원들은 긴 근무 시간, 낮은 보상, 그리고 비현실적인 성과 목표를 견뎌야 하죠. 이 독성이 강한 환경은 많은 이들을 바이란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게 했어요. 용서 없는 시스템에서 물러나는 거죠. 환멸은 일자리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젊은 중국인들은 결혼, 주택 소유,
가정 꾸리기 같은 전통적인 이정표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더 큰 문화적 변화를 나타내죠. 여러분은 중국 젊은이들의 환멸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제 불안정, 정부 정책, 아니면 혹독한 근무 문화일까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4. 고용을 넘어선 사회적 영향.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결혼율은 56% 이상 급락했어요. 한편 2023년 출생률은 1000명당 6명 이하로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죠. 이는 전년도 1000명당 7명에 가까웠던 것과 비교하면 큰 하락이에요.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주택 소유의 꿈은 불가능한 목표가 됐어요. 왜일까요? 상하이와 베이징 같은 중국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이 통제 불능으로 치솟았기 때문이에요. 이 도시들의 부동산은 이제 평균 연소득의 약 12배에 달해요. 이 엄청난 비용은 세대적 변화를 이끌었고 젊은이들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주택 구매라는 사회적 기대를 점점 거부하고 있죠. 중국에서 주택 소유에 대한 압박은 엄청나요? 중국 문화에서 부동산 소유는 단순히 머리 위에 지붕을 확보하는 것 이상이에요. 이는 사회적 지위, 재정적 안정, 그리고 개인적 성공을 상징하죠. 부모들은 종종 자녀가 집을 사도록 돕기 위해 저축을 투자하며 이를 성숙의 초석이자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보죠. 하지만 이제 젊은 세대에게 높은 주택 비용과 끊임없는 사회적 기대는 감당하기 너무 무거운 짐이 됐어요. 이 세대적 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건 치솟는 의료 비용이에요. 2040년까지 중국 인구의 거의 28%가 60세 이상이 될 거예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의료 서비스와 연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이미 긴장된 경제 시스템에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죠. 여기서 상황은 더 꼬이기 시작해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은퇴자가 늘어나면서 중국의 경제적 불균형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은 노년에 자신을 부양할 방법이 없다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상당한 재정 자원을 저축할 가능성이 완전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요.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쌓여가는 도전 과제를 세어볼게요.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보상이 적은 독성이 강한 근무 환경에 갇혀 있어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암울해 보이기 때문에 결혼과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죠. 주택 소유. 치솟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달성 불가능한 목표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는 언젠가 의지해야 할 자원을 소비할 위협이 되는 급격히 고령화되는 인구가 있어요. 그렇다면 중국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전통적 가치를 외면하는 세대와 함께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정책이 이런 변화하는 태도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스템의 균열은 계속 커질까요? 5. 경제 지표. 긴장의 신호. 한때 찬사를 받던 중국의 경제 강대국은 이제 불안정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2023년 말까지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단지 3.1% 성장에 그쳤어요. 이는 정부의 5% 목표에 미치지 못하며 이전 수십 년의 두 자릿수 성장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이 둔화는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이 직면한 점점 커지는 도전 과제를 강조해요. 소매 판매는 2023년 말에 전년 대비 4% 하락했어요. 이는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 대신 저축을 선택하는 중국 중산층의 신뢰 저하를 보여줘요. 2000년대 초반, 글로벌 수출 수요와 강력한 국내 투자로 번영했던 때와 비교하면 현재의 환경은 노동 비용 상승, 글로벌 경쟁, 그리고 수출 부진으로 경제 모델의 균열을 드러내고 있죠. 한때 성장의 초석이었던 부동산 부문은 혼란에 빠졌어요. 에버그란데 위기는 수백만 채의 주택을 미완성으로 남겼고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일반 시민들에게 손이 닿지 않게 됐어요. 이는 불평등과 좌절을 심화시켰죠. 정부의 개입은 제한적인 구제를 제공하며
이 부문의 어려움을 연장했어요. 오랫동안 중국의 산업적 강점의 기둥이었던 제조업과 기술도 압박을 받고 있어요. 반도체 부족은 생산 라인을 혼란에 빠뜨리고 시장 과포화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수익을 줄였어요. 이런 도전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파급되며 베트남, 인도, 멕시코 같은 국가들이 제조업 대안으로 떠오르게 했어요. 이는 중국에 대한 수요 감소와 수출 둔화의 악순환을 만들죠. 글로벌 영향은 상당해요. 중국 상품에 의존하던 산업들은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글로벌 무역 역학을 재구성하고 있죠. 권력 균형이 바뀌면서 베이징은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고 있어요. 경제를 안정시키고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건 장기적인 쇠퇴의 시작일까? 이 위험은 중국뿐 아니라 타이태, 경제와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정부가 이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더 깊은 위기의 초기 단계를 보고 있는 걸까? 중국 공산당의 바이란 운동에 대한 대응. 최근 몇 년 동안 두방 같은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은 바이란 운동과 관련된 토론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에 직면했어요. 한때 수천 명의 사용자로 북적이던 이 포럼들은 공공담론을 통제하고 반대를 억누르려는 중국 공산당의 전략의 표적이 됐죠. 이러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국은 바이란을 패배주의적이고 부끄럽고 근본적으로 비애국적이라고 낙인 찍는 미디어 캠페인을 펼쳤어요. 공산당의 기관지인 남방일보는 투쟁은 일종의 행복이다. 압박 앞에서 납작 엎드리기를 선택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선언했죠. 하지만 중국의 젊은이들은 반항하기 위해 이 사고방식을 채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희망을 잃게 만드는 시스템적 실패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검열과 선전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은 이 커져가는 정서를 막지 못했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개입하게 했죠. 2022년 5월의 중요한 연설에서 시 주석은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열망을 국가의 목표와 일치시키라고 촉구하며 그들을 중국 미래의 초석이라고 묘사했어요. 그는 회복력을 강조하며 젊은이들에게 위대한 이상을 추구하고 1대1로 이니셔티브 같은 계획을 지원하라고 독려했죠. 시 주석은 또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 전망 개선, 창업 지원, 사회 통합 촉진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이런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그는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며 고난을 도덕적 힘의 시험으로 표현했죠. 이런 약속은 희망적으로 들렸지만 공식 약속과 실제 결과 사이의 단절은 신뢰를 무너뜨렸어요. 점점 커지는 좌절에 대한 당의 대응은 내부 보안 장치를 확장하는 것이었어요. 이는 반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깊은 두려움을 반영하죠. 중국의 긴 내부 분쟁의 역사는 공산당이 반란의 위험을 예민하게 인식하게 했고 정교한 감시, 집행, 군사 대비 시스템을 개발하게 했어요. 이 통제망은 반대를 확대되기 전에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하지만 억압에 대한 이런 의존은 근본적인 문제를 더 악화시켰을 뿐이에요. 광범위한 환멸을 초래한 동일한 전술은 인구를 계속 소외시키며 위기를 심화시켰죠. 수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지면서 중국은 사회적 구조가 긴장되고 국민들이 점점 더 환멸을 느끼는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렇다면 중국은 어디로 가는 걸까? 정부의 전략이 국민의 필요에 맞게 진화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더 깊은 위기의 초기 단계를 보고 있는 걸까? 7. 정치적 풍경. 거버넌스와 안정성. 중국의 거버넌스는 교육, 의료, 경제정책, 보안에 이르기까지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중국 공산당이 지배해요. 이 중앙집권적 시스템은 오랫동안 안정성을 유지하고 빠른 경제 성장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왔죠. 하지만 시진핑 주석 아래에서 공산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권력을 강화하면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진핑의 리더십은 당이 모든 것 위에를 강조하며 공무원, 기업 리더, 문화기관의 충성을 요구하고 반대를 침묵시켰어요.
이 강화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통제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 점점 커지는 저항에 직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최근 사건들은 이러한 긴장을 강조해요. 2022년 말의 우르무치 화재 시위는 봉쇄, 부적절한 생활 조건, 그리고 줄어드는 자유에 대한 대중의 좌절을 드러냈죠. 이 시위를 넘어 부동산 개발업체의 실패, 높은 실업률,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한 불만이 커졌어요. 예를 들어 2024년에 도시 청년 실업률은 20%를 초과하며 수백만 명의 졸업생이 일자리 전망 없이 남았죠. 정부의 대응인 검열, 감시, 선전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경제 성장에 역사적으로 묶여있던 공산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경제가 둔화되면서 무너지고 있죠. 2024년에 중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은 단지 3%를 조금 넘었어요. 이는 이전 수십 년의 두 자릿수 성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이런 도전들에 더해 공산당 내부의 분열도 있어요. 정치 분석가들은 시진핑의 끊임없는 권력 중앙화에 대한 당 엘리트들의 점점 커지는 불안을 보고하고 있죠. 반대는 여전히 억제되어 있지만 이는 당의 계층 내 깊은 균열을 반영해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산당은 지역 거버넌스 개선, 부패 퇴치 같은 점진적 개혁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불만을 해결하면서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신중히 균형을 맞춰야 해요. 역설은 분명해요. 공산당이 통제에 의존하는 도구들, 엄격한 검열, 광범위한 감시, 경직된 계층은 이제 가장 큰 취약점이 될 수 있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압박이 커지면서 불만은 안정에 대한 더 조직적인 위협으로 진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날 공산당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제 둔화, 대중의 불만, 아니면 내부 권력 투쟁일까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걸 잊지 마세요. 8. 기술 및 환경적 압박. 중국의 기술 강대국으로의 부상은 인공지능, 5세대 통신, 재생에너지 같은 첨단 분야에서 그 위치를 굳건히 하며 글로벌 풍경을 재구성했어요. 바이두와 텐센트 같은 기업은 인공지능 발전을 이끌었고 화웨이의 5세대 통신 인프라 작업은 국가의 디지털 경제를 촉진했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를 선도하며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2023년에 전 세계 총량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1400기가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 용량을 기록했어요. 이런 성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서구 국가들과의 지적 재산권 분쟁은 제재와 법적 싸움으로 이어졌고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는 하이테크 산업의 중요한 병목 현상을 만들었어요. 이런 장애물들은 중국의 기술 진보의 추진력을 위협하죠. 환경 문제는 국가의 어려움을 더 복잡하게 해요. 국가 녹색 발전 계획과 청정 에너지에 대한 기록적인 투자 같은 정책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지만 베이징 같은 도시는 여전히 심각한 대기 오염과 싸우고 있죠. 수십 년간의 산업화로 인한 자원 고갈과 2023년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 같은 기후변화에 점점 커지는 영향은 나라를 더 긴장시키고 있어요. 이 홍수는 수백만 명을 이재민으로 만들고 수십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죠. 복잡성을 더하는 건 첨단 기술의 필수적인 희토류 광물에 대한 수요예요. 세계의 지배적인 공급자인 중국의 채굴 관행은 환경 파괴를 촉발했고 이러한 자원에 대한 국제적 경쟁을 심화시켜 지정학적 긴장을 높였어요. 중국의 기술적 발전과 환경적 도전은 글로벌 야망과 취약점을 강조하지만 국가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대를 억누르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며 진보와 통제 사이의 긴장을 만들어 현대 중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죠. 9. 공산당의 억압의 역사적 맥락. 중국 공산당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억압과 통제에 의존해왔어요. 이는 현대 역사에 깊이 뿌리 박힌 전략이죠. 1989년 천안문 광장 사건은
이적금법의 강렬한 재성입니다.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시작된 평화로운 학생 시위는 6월 4일에 인민의 반군이 시위자들에게 발포하면서 끝났어요. 인명피해 추정치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지만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엄격히 검열되며 감히 논의하는 이들에게는 심각한 결과가 따르죠. 이 패턴은 1999년 8.10 영적 운동에 대한 단속으로 이어졌어요. 수천 명의 실천자들이 체포되고 이 단체는 금지되었으며 국가 주도의 선전 캠페인은 이를 비판하며 공산당의 통제를 유지했죠. 최근 사건들은 동일한 전략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줘요. 2018년의 자식 노동운동은 선전 공장 노동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위해 싸웠지만 신속한 구금과 검열로 이어졌어요. 2022년의 신장 우르무치의 아파트 화재는 엄격한 코로나19 봉쇄 탓으로 여겨지며 대중의 분노를 촉발했죠. 시위는 곧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주요 도시로 퍼졌고 일부 시위자들은 심지어 공산당 통치의 종말을 요구했어요. 이런 사건들은 일관된 전략을 보여줘요.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하고 반대자들을 고립시키며 국영 미디어와 검열을 통해 내러티브를 통제하는 거죠. 이 억압의 유산은 오늘날의 거버넌스와 사회를 형성해요. 중국의 젊은 시민들은 종종 천안문 같은 사건을 전혀 모르고 이런 순간들은 교과서에서 지워지고 이를 논의하는 건 심각한 처벌을 초래해요. 안정성은 대중의 신뢰를 희생하더라도 최우선순위죠. 검열과 억압의 유산 속에서 온라인에서는 조용하지만 만연한 바이란 운동이 새로운 형태의 저항으로 등장했어요. 이는 국가 통제뿐 아니라 중국의 성장 중심적 정체성의 구조 자체에 도전하며 정부가 대응에 고군분투하게 만들고 있죠. 10. 소셜미디어를 통한 바이란의 부상. 중국의 엄격히 통제된 미디어 환경에서 웨이보와 샤오홍슈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표현, 연결, 저항의 공간으로 떠올랐어요. 2024년까지 바이란 운동의 도달 범위는 놀라워요. 2022년 초, 이 용어는 웨이보에서 6개월 만에 9,100만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이후 이는 1억 5천만으로 치솟았죠. 샤오홍슈에서는 280만 개 이상의 게시물이 샵사인 바이란 태그를 달고 있으며 밈과 깊이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포함돼 있어요. 끊임없는 정부 검열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지속되며 그 깊은 사회적 공명을 강조해요. 이 운동의 힘은 그 공감성에 있어요. 왜 애써야 해? 라는 캡션이 달린 미완성 숙제 사진이나 꺼진 알람 시계는 빛, 혹독한 근무 시간, 무너진 꿈에 짓눌린 삶을 반영해요. 이런 게시물들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에요. 공유된 어려움의 상징이며 디지털 연대 커뮤니티를 키우죠. 정부의 대응은 신속하고 엄격했어요. 2022년 이후 포럼이 폐쇄되고 게시물이 삭제되며 계정이 정지됐어요. 하지만 삭제된 게시물 하나당 더 많은 게시물이 나타나며 국가 통제와 디지털 세대 사이에 점점 벌어지는 간극을 강조해요. 이 지속적인 공방은 정부가 내러티브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줘요. 바이란은 중국의 성장 중심적 가치관에 도전하며 더 깊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요. 이 수동적 저항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한 세대가 참여를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부는 신뢰를 재구축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건 더 넓은 문화적 변혁의 시작일까? 중국이 이런 질문에 직면한 가운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바이란 운동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 조용한 저항은 바이럴 해시태그를 훨씬 넘어서는 깊은 사회적 변화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죠. 오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돼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뤄줬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